1.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이번 시간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제생활 지원제도, 일상생활 지원제도, 법적 지원제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제생활 지원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제공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서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급여로, 일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이며, 이종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의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어 3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거비가 지원되는데요.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안내 자가진단을 활용해 수급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호자가 소득, 재산이 있더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인일 경우에도 임대료 또는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 193만 6천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만 적용되며 장애인 본인의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른 연금액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에서 장애인연금제도 소개, 등급심사, 대상자 확인, 연금액, 조회, 온라인 상담, 신청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지원되는데요. 18세에서 20세의 장애를 가진 본인이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장애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까요? 탈락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 산정 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희망 내일키움 통장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의 미래 경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지원 제도로, 희망키움 통장 1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월 평균 33만 원 지원하며, 희망키움 통장 2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그리고 내일키움 통장은 본인 저축액이 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과 내일키움 장려금 및 내일키움 수익금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도 다양한데요. 우선 장애진단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을 받기 위해 장애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진단비나 검사비를 지원하는데요. 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과 검사는 장애에 관련된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이용 경력이 있는 병원에서 받아야 하며, 지원 신청은 진단 또는 검사를 받은 후 지원 신청서와 진단 검사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진단비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에 다른 새로운 장애를 추가할 경우이며, 지적, 자폐성 장애인 경우 4만 원, 기타 장애인 경우 15,000원을 지원합니다. 검사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연금, 활동지원, 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장애인이 지원 대상으로 생계,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총 검사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인 병원비의 본인 부담금도 지원하는데요. 등록장애인으로서 이종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에게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며 식대와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원을 할 경우에는 1, 2, 3차 의료기관 전체에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며 외래인 경우에는 2, 3차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 제도도 있는데요. 장애 등급에 따라 10에서 30%를 할인하며 거주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1577-1000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하고 산출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해 주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산정을 제외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10에서 30%를 감면해 줍니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 요양보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죠.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도 지원하는데요. 출산, 유산, 임신기간 4개월 이상, 사산한 등록 장애인 여성은 태아 1명당 100만 원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신청은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사산, 사태진단서 한 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상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상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 할인 및 일상생활 요금도 면제해 주는데요. 장애인 전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 줍니다. 1에서 3급 장애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에 장애인과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때 소비세가 면제되며 면제 금액은 장애인 1명당 1대,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신청은 신차 판매 대리점이나 영업소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을 이용해 주세요. 또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도 면제해 주는데요. 1에서 3급의 장애인 본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된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줍니다. 거주지역의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면제 대상은 장애인의 이동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한 대의 차에 하나며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 75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이며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 126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 예시를 볼까요? 10억의 재산을 상속받는 34세의 A씨의 공제액은 상속세 공제 기준 나이인 75세에서 34세를 빼고 여기에 1,000만 원을 곱해서 4억 1,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A씨의 상속세 납부 기준액은 10억에서 4억 1,000만 원을 뺀 5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기타 생활요금 감면 제도도 있는데요. 통신요금, 교통비, 자가용 자동차 관련, 공공생활요금, 문화활동비, 기타 감면 제도는 보건복지부 사이트 홈, 정책, 장애인, 장애인 정책 공공요금 감면, 세제 혜택에서 확인하세요. 2.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1:1 서비스입니다.
활동 지원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위원회가 수급자격과 등급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시군 구청에서 결정된 결과를 통보하고 수급자 활동기관과 활동지원급여 계약을 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모니터링하고 수급자 욕구의 변화를 조사하며 수급자별로 생애주기 사례 관리를 실시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우선 신체활동을 지원하는데요. 목욕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배설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개인위생관리와 체위 변경, 신체 기능의 증진 등 신체 기능 유지 증진,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식사 도움 및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실내 이동을 도와줍니다. 가사활동도 지원하는데요.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 정리, 옷장, 서랍장 정리 등 청소 및 주변 정돈을 돕고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을 합니다. 또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취사 관련 일도 돕죠. 사회활동과 관련해서는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를 한다거나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을 지원하고 산책, 물품 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등 외출 시의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그 밖에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지금까지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을 기록합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는 활동 지원 인력인 간호사가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개요는 보건복지부, 정책, 장애인, 장애인 서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이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맞춤형 주간활동 서비스는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판정을 받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인지학습, 직업훈련, 문화와 여가,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개인별 바우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등록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집합교육은 전국의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등 정보활동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며 방문교육은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도우미는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 장애 대처 및 수리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 상담 및 신청은 한국정보화진흥원 1588-2670 및 국민정보화교육 누리집을 통하면 됩니다. 3.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적 지원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 성인지원센터, 장애인 권리 옹호기관 등 발달장애 성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 대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소송구조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비용에 부담이 있는 경우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들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률 구조 상담이 필요할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위임장, 법률 구조 대상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신청을 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달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민사, 가사 사건의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상담 후 법률 구조 사건 접수가 되면 사건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화해를 권유하는데요. 화해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때 기각 결정이 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소송 구조가 결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비용 상환 등이 강제 집행되고 사건이 종결되며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법률 상담 후 법률 구조 사건 접수가 되고 사건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소송 구조 여부 결정에 따라 소송 구조가 결정된 경우 변호 활동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기각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미성년자인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 명의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이 성인이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법정 대리인의 지위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후견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요.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됨에 따라 부모가 동행하더라도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발달장애 성인의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없으며 발달장애 성인 중에서 금융, 재산관리 등 공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성년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 성인이 스스로 금융 업무 등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아니라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부모님이 후견인이 되려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부모, 본인,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권자가 신청을 하여야만 법원에서는 후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는데요. 부모님이 직접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 구조나 법률 구조 공단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후견 제도의 종류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이 있는데요. 종류에 따른 발달장애 성인의 행위 능력과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종료 기준을 잘 확인하세요. 발달장애 성인에게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통상 1년에 한 번 수행한 후견 사무 및 재산 내역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서 후견 사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족 등의 적정한 지원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양성한 시민후견인을 특정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사업은 각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및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후견인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선 주민센터에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왜 필요한지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하세요. 후견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받은 후 나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복지사와 변호사가 쓰고 이를 판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판사가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를 나에게 확인 후 후견인을 결정을 하면 후견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 속 후견인 제도는 어떻게 쓰일까요? 발달장애인 명의 금융자산의 경우 현재 예금, 적금 계좌 개설 등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를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직접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동행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거절하고 후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 즉
위탁자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인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고 그 이익을 위탁자나 특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사후의 신탁 수익을 발달장애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치료비, 주거비 등의 용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정해둘 수 있으며 돈,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인 신탁기관의 명의로 보관되나 신탁기관이 파산한다고 해도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이 아니므로 강제 집행이 될 수도 없고 파산재단의 재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발달장애 성년 자녀의 생활비, 의료비 등을 위해 지출하는 것은 현행법상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매월 일정액을 자녀 명의의 적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특별 부양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에서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럼 신탁 이용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신탁재산의 증여는 5억 원의 범위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공공신탁은 부모 사후를 대비하여 발달장애 성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공익성과 전문성이 있는 공적 신탁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자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장애 성인을 위한 공공신탁에는 별도의 신탁 보수 없이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서울복지재단에서 신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신탁의 유형에는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 돌봄 가족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이 있는데요. 부모가 관리하는 신탁은 부모님의 지원하에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여행, 레크리에이션, 자기용호 프로그램 참가 등 특정 목적으로 신탁을 활용하고 부모 또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으로 미래계획 실행을 위해 신탁 재산을 형성합니다. 돌봄 가족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들 중 재산 갈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나 발달장애인이 소득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인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며 수급비 및 장애인연금 등과 같은 정기적 수입에 대한 신탁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일상적 생활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자인 협회가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설 거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신탁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중 개별적인 필요나 욕구에 맞춘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인데요. 신탁을 통해 시설 관계자 등을 지원자로 하여 장애인연금, 수급비 등이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수요를 위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 제도는 부모 생전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 사후에는 발달장애인 자녀가 수익자가 되어 일정 자산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고 금융회사가 상속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제생활 지원제도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의료비 지원제도, 기타 세금 할인 및 일상생활 요금의 면제 등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제도 중 장애인 활동 지원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모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1:1 서비스이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주간활동 서비스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판정을 받아 인지학습, 직업훈련, 문화와 여가,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송 비용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 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성년 후견 제도를 통해 부모님이 후견인이 되려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부모, 본인,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권자가 신청을 해야만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